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죠. 이 낭만주의의 또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퍼시비 셸리가 있어요. PB 셸리인데 이 셸리는 참 뭐 요절했어요. 이 사람도 요절했는데 요절했다기보다는 한 그 30몇 살은 살았나요? 30살까지 살았나? 그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요절인데 셸리도 천재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셸리는 자유의 투사이기도 했어요.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는 그런 해방의 시인이었다. 정치, 경제, 정신적 모든 면에서 어떤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는 시인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서양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저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특히 낭만주의 시인들이 그랬다. 이 사람은 1792년에 태어나서 1822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30살은 거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해서 옥스퍼드에서 쫓겨났고 신과 무신론이라는 그 논쟁을 벌여서 팜플렛 그 책을 조만한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게 이제 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낭만주의 시대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학 당국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옥스퍼드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옆에 런던이죠. 그러니까 런던에서 옥스퍼드까지 한데 지난 여름에도 가보니까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갔다가 해리엇 웨스트브룩이라는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사랑에 도주를 합니다. 근데 오래 못 가죠. 그 다다음에 1813년에 유명한 그 사상에 있어 급진 사상가였던 윌리엄 고드윈을 만나가지고 그의 딸 메리 윌스턴 크래프트 가드윈을 이제 여기서 메리 가디언이죠. 메리 고드윈을 만나서 해리어트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리어트와 도망을 갔다가 프랑스로 갔는데 다시 또 이 여자하고 또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랑의 편력이 심해서 영국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행실이 어찌했던 시인 셸리는 무엇보다도 자유의 투사였고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해방의 시인이다. 이렇게 훗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셸리와 살았던 메리 셸리는 나중에 고딕 나블, 고딕 소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이 되어버린 프랑켄스타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해요. 나중에 그 괴기한 소설, 고딕 소설의 어떤 시초가 되는 프랑켄스타인을 셸리의 부인이 썼다. 또 이 셸리는 A Defense of Poetry, 시의 옹호라는 평론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평론도 유명한 평론으로 남아 있어요. 또 이 퍼시비 셸리는 오즈만디어스라는 시를 썼는데 오즈만디어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이 오즈만디어스라는 시를 써서 짧은 시인데 뒷날에도 많이 읽히는 거다. 이 시의 배경은 사막을 배경으로 한 아주 건조하고 메마르고 온통 보이는 것은 모래밭뿐이죠. 이런 배경 위에 오지만디어스라는 람세스의 석상, 이집트 람세스의 석상이 서 있는데 몸뚱아리는 다 넘어져서 없어지고 돌로만 된 다리가 2개가 저쪽에 나뒹굴고 광활한 사막 위에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쓸쓸한 사막이죠.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근데 오직 이 넓은 사막에 남아있는 것은 람세스의 왕은 다 어딘가 사라져 버리고 석상에 다리 2개만 있는 거죠. 자, 이런 오지만디어스 아주 위험이 있고 접근이 어렵고 권력의 힘이 대단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흉내를 불어하는 이름 오즈만디어스
옛날로 람세스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세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이 인물이 절대 권력자의 석상이 저렇게 모래 사막 위에 나뒹굴어져 있다. 그런데 그 석수장이한테 오즈만디어스가 명령을 해서 야, 너 내 석상 잘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 입굽지만 예술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만들었겠죠. 그래 남은 것은 왕의 명령을 받은 석수장이의 예술만이 저렇게 사막 위에 남아있다. 생명과 죽음의 대비라고 볼 수 있죠. 예술은 남아있는데 권력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우주의 법칙 중에서 무생물이라는 돌의 매체 속에서 생기는 예술의 생명력만 남아있다.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타내려고 하는 말과 사실과는 다른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예술성만 남아있어서 또 그를 호령했던 그 람세스 오즈만디어스의 권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래서 아이러니를 느끼는 거. 왕중왕 뭐 킹 오브 킹스 이런 사람은 지금 절망하라고 내가 최고다. 나중에 오는 왕들이 다 절망하라 그랬지만 왕은 사라지고 예술가의 영혼만 저렇게 모래 위에 남아있다. 현세적인 지금 내가 힘이 있다 대통령이다 뭐 대단하다 이 현세적인 오만 권위는 또 영화 나의 대단한 업적은 시간 속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몇 살 안 되는 나이에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셸리입니다. 셸리의 오즈만디어스. 우리 나중에 발표시키고 그러면 좋은데 자 이런 시라는 걸 알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오즈만디어스라는 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워즈워드, 셸리, 키츠, 바이런 이 네 명이 아주 뭐 초창기에 낭만주의의 최고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상력을 중요시하고 어떤 틀에 잡힌 이성적인 이런 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상상력의 발로를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시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19세기 초반이다. 자, 그 다음에 이 19세기 초반에는 또 소설이 이제 18세기에 발생을 해서 19세기에는 소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조 조금 지나가면 이 낭만주의가 지나가고 빅토리아 시대가 되면은 소설의 시대가 오는데 이 빅토리아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그래도 아주 대단한 소설의 시대를 열기 전에 그 앞에 주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가 크게 터지기 전에 이미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조짐이 보이죠. 월터 스코트와 제인 어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월터 스코트는 히스토리컬 라블 역사 소설이라는 낭만주의 시대의 소설 문학의 전통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스코트 아니에요? 영국의 그 북부 지역 스코틀랜드 그 위의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글을 써서 처음으로 먹고 산 직업 작가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역사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스코틀랜드는 옛날에 보면 16세기까지는 다른 나라였어요. 영국이 지금 토끼처럼 되어 있지만 저 머리 윗부분 한 3분의 1 돼요. 영국에. 이 3분의 1 되는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다르죠. 위에 스코틀랜드는 국화가 뭐예요? 엉겅퀴예요. 잉글랜드는 장미이고 그러니까 서로 나라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성에 여름에 가면 에딘버러 축제가 열리죠. 그죠? 8월 1일쯤에 가보면 여러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8월 1일 날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한번 가보세요. 에딘버러에서 세계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에, 월터 스코트였다. 또 여기 스코틀랜드 유명한 시인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로버트 번즈가 있다 그랬죠. 번즈.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있었었는데, 이 제인 오스틴은 영국 젠트리 계급, 뭐 전문 계급이죠. 젠트리 계층의 삶과 사랑을 다루었는데, 그녀는 19세기 사실주의 소설 문학의 위대한 전통,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국의 어떤 이 흐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작가, 그러니까 뭐 몇백 년 동안 대단한 전통을 이루면서 내려온 작가의 핵심 멤버다 이게요. 그래서 그레이트 트래디션을 시작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말은, 위대한 전통이라는 말은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 F.R. 리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로 해놨어요. 위대한 전통을 시작한 작가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의, 영국의 핵심의 이 흐름의 아주 정점에 있는 이 작가가 제인 오스틴이에요. 이번에도 영국에 가보니까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 바스라는 동네 있죠. 바스. 그 왜 바스의 여장부 나오는 그 바스에 가봤더니 제인 오스틴의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 그 앞에 내 사진도 찍어왔는데 수업 시간이 같으면 내가 보여줄 텐데. 어쨌든 그런 위대한 전통을 있었던 여자다. 이 소설이 굉장히 많죠. 엠마라든가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와 같은 여러 소설이 많고, 퍼수에이션, 설득, 설복과 같은 이런 작품도 있고, 굉장히 영국의 전통을 시작했던 여자다. 그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터 스콧, 제인 오스틴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 또 뭐 이 사람만이 있겠어요.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런 작가가 있고, 이제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빅토리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수업 시간 같으면 선생님이 워즈워드, 셸리, 바이런, 키츠 이런 사람들의 시를 한 편씩 다 발표시켜 가지고 시도 읽고 감상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영국의 시인들,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소설도 막 나오면서 이제 19세기 중반 1832년 정도로 가는데, 이때를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시대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주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드는 팽창의 시대였어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영국이 막 뻗어나가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정신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갈등의 시대였고, 이 시대는 뭐 이따 한번 설명하겠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발표되기도 했어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막 팽창을 하고 번영을 하는 시대였고, 이 시대에는 의무교육도 실시가 되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시기였어요. 이 시대의 노동자는 시궁창의 쥐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다. 지금 뭐 우리도 산업화가 막 시작될 때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몰려서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 이게 바로 산업화의 과정이죠. 1980년대 중반부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는 있었죠. 여기는 1800년대부터 있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중산층들의 체면 차리기 의식이 생겼다. 돈이 이제 막 생기니까 집에, 왜 우리나라도 졸부들 보면 집에다 무슨 전집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치장을 했는데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거치대를 늘리는 거죠. 뭐 그릇도 사고 책도 사다 놓고 장식으로. 이게 이제 중산층들의 체면 의식이 이때 생기기 시작했고, 지식인들은
그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 그랬죠. 이 소설 이때 소설이 19세기에는 주류를 이루었어요. 찰스 디킨즈라든가 세커리라든가 조지 엘리엇, 여자죠. 조지 엘리엇이라든가 토마스 하디라든가 브론테 자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나타났다. 또 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여기다 조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내 얘기를 먼저 듣고, 시는 상대적으로 약화가 됐고 소설이 이제 아주 중심을 이루었다. 자, 이러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들은 소외가 되고 종교적 신념이 상실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모더니스트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후반에 가면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는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써 볼 수 있는 현상들을 그 시대에 영국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빅토리아 시대를 1832년부터 1902년까지인데, 자,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한 60여 년의 세월, 60여 년의 세월을 빅토리아 시대다, 빅토리안 에이지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면모를 과시했어요. 뭐 왜 그러냐? 콜로니를, 식민지를 전 세계에 많이 건설했죠. 여왕이 즉위했을 때 런던 인구는 200만 정도였는데 사망할 때는 인구가 650만이었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 시대는 발전과 번영의 시대였다고 아까 얘기했죠. 식민지를, 콜로니를 굉장히 전 세계에 확대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또 의무교육도 벌써 영국에서는 실시했다. 이렇게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영국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산업혁명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기계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로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모직물 같은 거, 천을 만드는 거, 옛날에는 손으로 짜던 거를 털을 깎아가지고 가공해서 기계에다 넣어서 천을 짜갖고 기계로 천 짜서 전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영국만 팔아서는 기계가 모직물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직물을 팔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하죠. 인도도 식민지로 만들고 호주, 캐나다, 전 세계에 영국의 식민지는 지속된다. 이 시대의 번영, 확신, 희망의 시대인 동시에, 이 시대는 막 번영하고 나도 잘 살 수 있고 희망의 시대인 동시에 의심과 혼란, 불안과 고통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영국의 시골에서는 이제 농사를 안 짓고 그거를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러죠. 말을 목장에 이렇게 나무를 동그랗게 쳐서 그 안에 있는 홍성시내만한 데를 다 내쫓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양을 키워서 털을 깎아서 모직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농사짓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노동자로 런던 주변에서 또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과 고통도 함께 따라왔다. 네,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산업혁명이 가속화돼서 인구가 집중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노동자는 시궁창의 쥐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든지 발전하면 또 그 뒤에 이면도 있는 것이죠. 또 이 시대는 찰스 다윈의 종이기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종이기원이 발표됐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요새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찰스 다윈이 종이기원의 발표는 뭐예요? 예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창조했다고 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모든 어떤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종교적 차원의 개념을 벗어나서 찰스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 섬 주변을 쭉 여행하고 돌아와 가지고 모든 말 발굽이라든가 새 부리 같은 것들이 왜 넓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짜맞춰 가지고 종의 기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오래 살아남게 됐다라는 이런 종의 기원을 발표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종교가 이제 그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 굉장히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종의 기원이 발표되어서 신의 종교의 문제가 약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럽에 가면은요 종교가 거의 희박해졌어요. 유럽에서 교회 가는 사람, 성당에 가는 사람 별로 그렇게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이런 신의 차원에서 완전히 종교가 자리를 감추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죠.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할 가능성이 있죠. 중세시대에는 패스트가 발생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교회에 모여가고 더 기도를 해갖고 더 죽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었죠. 또 이 시대에는 칼 막스가 자본론을 캐피탈리즘 자본론을 발표하게 되죠. 칼 막스 같은 경우는 헤겔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헤겔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칼 막스의 위대한 점은 이 세상을 이런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노동을 누군가가 착취해 가지고 그 노동의 착취 때문에 자본이 생기고 그 자본이 결국은 인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잉여 노동을 누군가가 뺏어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또 공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막스 같은 경우는 자본론을 쓰기 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죠. 그게 뭐예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요 단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그 대가를 누군가가 뺏어가서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결국은 그걸 뺏어가서 더 잘 사는 놈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놈은 못 살게 된다라는 이런 막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중심을 노동을 놓고 봤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바로 헤겔의 논리를 막스는 이 세상을 보는데 그 잣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또 노동을 유세로 얘기한다면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택시를 하루 종일 버는 돈을 산업금을 내야 되고 또 그 산업금을 내면 내가 하루 종일 벌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그 회사에 맞춰놔야 되는 돈은 또 뭐냐? 택시 주인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테고 또 은행은 어디 또 돈 있는 사람의 돈을 갖다가 이자를 주고 또 나눠주는 거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앉아서 먹고 이 노동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이 노동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자들이 단결을 해서 우리 이제 노동 단체권도 갖게 되고 이런 막스가 보는 이 세상은 함께 노동하고 같이 잘 사는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산사회가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지 막스는 얘기한 적은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이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선언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100년도 못 가서 파산하고 말았죠. 러시아가 무너졌고 지금 뭐 중국도 자본주의화 됐죠. 지금 북한과처럼 남아있는 북한은 좀 못 살고 저 모양이 됐지만 일단 막스의 실험은 끝났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막스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막스의 그런 눈빛, 노동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빛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자본론, 캐피탈리즘을 극복하려면 많은 방법에서 그 자본론을 읽어야 된다. 자본론이 엄청난 큰 산이라면 그 산을 정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지리산은 뱀사골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쪽 뒤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느 동네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올라가는 길이 많죠. 다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막스의 자본론 공산당 선언을 한번 여러분도 공부해봐라. 선생님 한 2년 전에 홍성의 시민 강좌에서 내가 공산당 선언을 한번 강의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라. 굉장히 또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 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발견했어요. 특히 요 무의식이란 unconsciousness 어디 있죠? 여기 의식은 consciousness죠. 무의식은 unconsciousness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아주 이 시대에 혁신적이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나를 조정하는 것은 저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이 이 세계가 내 억압된 뭔가가 저 내 생각 밑바닥 어딘가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햄릿이라는 프로이드가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죠. 햄릿은 뭐예요? 아들 햄릿이 새벽마다 아버지 선왕의 그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내가 내 귀에 독약을 넣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 내 원한을 풀어다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새벽마다 찾아오는 이 아버지 햄릿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게 된 것이 자기 클로디어스 자기 작은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고 지금의 왕권도 빼앗고 자기도 죽일지 모르는 이런 철천지 원수인 작은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 죽일 찬스가 오면 빨리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작은아버지를 죽이지도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래서 우유부단한 햄릿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프로이드가 보기에 이 햄릿은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머뭇거렸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T.S. 엘리엇이라는 어느 비평가는 그래서 이 햄릿이 셰익스피어의 이 햄릿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비평한 적이 있는데 프로이드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우면서 커 나가는데 엄마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눈빛을 보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 젖을 못 먹으면 죽음의 세계로 가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눈빛을 보며 내가 엄마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엄마가 이름도 불러주고 웃어주고 이 세상의 질서를 아이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너는 누구고 이름은 뭐고 이렇게 웃고 뭐 이런 이 세상의 질서를 아이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배우면서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에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느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누굴까? 아버지라는 사람이죠. 실제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Law of the Father, 아버지라는 법률, 이 세상의 질서, 전통, 도덕,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여서 하지마, 안 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싫지만은 아이는 엄마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세계, 이
도덕, 관습, 질서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되죠. 이게 소셜라이제이션이에요. 사회화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의 곁을, 그러니까 젖먹이와 유아론적인 사고방식에 떠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여 이 세상으로 커나가는 것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라는 세계의 곁으로 올 때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경쟁을 해야 되고 행복했던 파라다이스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떠날 때쯤 아이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거세시키겠다는 위협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다가가지만 그 어머니와 행복했던 시절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욕망이 저 불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뭐 성문제의 문제를 터뜨리는 자는 억압된 그 무의식이 나오는 건데, 이 프로이트는 햄릿을 분석하면서 내가 죽이고 싶었었는데 아버지를 옛날에 나도 모르게 죽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가 죽여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아버지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머뭇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 그렇게 햄릿도 프로이드가 해석하더라. 이게 정신분석학이에요. 자, 이와 같은 아주 대단한 논리들을 다윈, 막스, 프로이드가 이 시대에, 영국은 아니지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19세기에 나오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